나는 내가 불륜에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늘 가정을 중요시했고 외도하는 동료들을 보며 어리석다고만 생각했다.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안정된 생활과 가족을 버린다니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나도 젊고 예쁜 여성을 보면 설레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내게는 안정된 가정이 있었고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없었다.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하고 비참해진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었다. 내 이름은 박창식. 올해 58세다. 중견기업 영업부 부장으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다. 지금 나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정년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이제 2년 남짓. 그동안 회사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다. 겉으로 보기에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안정된 직장, 32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두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한다. 아내 미숙은 묵묵히 아침을 차려주고 나는 다녀올게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집을 나선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루틴은 거의 변한 적이 없었다. 나는 이런 안정감이 좋았다. 언제 뒤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평범하면서 소소한 행복이 있는 일상.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열정적으로 일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은퇴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는 대화도 별로 없이 각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사에서 서류를 뒤척이며 일을 하고 있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이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이 30년 넘게 반복됐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자리를 지켜왔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3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빛에 반해 결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그저 익숙함 뿐이었다. 우리 사이에 있던 열정은 언제부터인가 일상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에 희미해졌다. 오늘도 늦었네. 손 씻고 와. 밥 먹자. 미숙의 말에 나는 기계적으로 응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짧고 건조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정말 부부인가? 아니면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인인가? 저녁 식사 후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옆에서 미숙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대학생 아들 준호의 전화가 왔다. 그 아이도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되었다. 딸 수지는 이미 직장에 다니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일 있니?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차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다.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기에 아이들은 나를 존경했고 나 역시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로는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관계는 아니었다. 그저 가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였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다.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가정, 이 삶이 과연 내가 원했던 것이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다음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서 회의가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거래처에서 새로 담당하게 된 매니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42세라고 했다. 나보다 16살 어렸지만 당당한 태도와 지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회의 내내 그녀의 발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오랜만에 업무적으로 자극받는 느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날 때 유진이 내게 다가왔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요. 그럼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그날 오후 우리는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다. 유진은 이혼한 지 5년 되었다고 했다. 아이는 없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 32년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 사람과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다 똑같죠. 같이 지내는 게 습관 같은 겁니다. 서로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유진은 내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 했다. 습관 맞아요.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나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럼요, 가끔은 아니.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예상보다 깊어졌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유진이 제안했다. 오늘 시간 되시면 간단히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아직 이야기 나눌 것도 많고 제가 여기는 처음이라 업계 상황도 좀 더 알고 싶어서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수락하고 싶었다.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 조용한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사케 한 잔이 오가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유진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분이었다. 사실 요즘 많이 공허해요. 회사에서는 이제 곧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집에 가면 아내와는 대화도 거의 없어요.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뭐였는지 가끔 의문이 들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을 바라봤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기를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변화를 선택했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 결정이 저를 지금 여기에 있게 했죠. 그녀의 말에서 용기와 결단력이 느껴졌다. 나에게는 평생 부족했던 부분이었다. 안정을 위해 모험을 포기하고 책임감 때문에 내 욕망을 억눌러 왔다. 그런데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이게 뭐지? 나이 58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유진과의 대화가 내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집에 도착하니 미숙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유진과 나눈 대화가 맴돌았다. 그녀의 웃는 모습, 내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던 눈빛,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변화라는 단어. 다음 날부터 유진과 나는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게 됐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점심을 함께 하거나 퇴근 후 간단히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더 끌렸다. 유진은 내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지적 자극과 정서적 교감을 모두 제공해주는 사람이었다. 창식 씨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녁,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유진이 불쑥 그런 말을 했다. 우리는 어느새 서로를 직함없이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슬픔과 지혜가 공존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남자로 봐주는 것 같았다. 미숙과의 관계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다. 유진 씨, 나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감정까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작은 접촉이었지만 내게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였다.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의 행복을 찾을 때야. 며칠 후 유진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3일간 일본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한다고 했다. 혼자 가기 심심할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업무상 동행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실제로 그 거래처는 창식 씨가 잘 아시잖아요. 결국 나는 승낙했다. 미숙에게는 중요한 출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유진과 함께할 생각에 그 감정은 곧 흐려졌다. 출장지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이라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으니 주위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과 설렘에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유진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래요. 창식 씨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3일은 마치 꿈 같았다.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국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현실이 서서히 나를 덮쳤다. 집에 돌아가면 미숙이 있고 내가 쌓아온 가정이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다. 무슨 생각해요? 유진이 물었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유진과 함께한 시간은 후회할 수 없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가 걱정될 뿐이에요. 유진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숙은 평소와 같이 나를 맞이했다. 출장 어땠어? 피곤하지? 저녁 아직이면 밥 차릴까?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그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과 함께했던 시간에 기억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냥 그랬어. 저녁은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편으로는 30년 넘게 함께한 가정과 아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찾은 열정과 유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유진에게 가 있었다. 회사에서 유진이 젊은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만났고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창식 씨, 우리 이대로 괜찮아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을 온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짜릿했다. 그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유진의 말이 맞았다. 이런 관계는 언젠가 끝을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 끝은 두 가지 중 하나였다. 유진과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정을 포기하고 유진을 선택하는 것.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유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복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것이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어느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미숙은 TV를 보다가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어. 미숙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미숙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당신도 가정을 위해서 항상 희생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몸을 뒤로 빼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30년 넘게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미안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곧 이혼 서류를 준비할게. 미숙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말할 리가 없잖아.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미숙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찼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평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야? 나는 미숙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내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찾고 싶어. 그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미숙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아이들에게 직접 말해줘. 나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다. 주말에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하기로 했다. 주말 저녁 대학생인 아들 준호와 직장인 딸 수진이 집에 모였다. 그들은 우리 부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둘 다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이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너희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나와 너희 엄마는 이혼하기로 했어. 준호와 수진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요? 나는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다. 사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그래서 엄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됐어.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물들었다. 아빠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하며 우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고요? 나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움츠러들었지만 내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다. 너희들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통제하기 어려운 거야. 나도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준호가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김유진이라고 회사 일로 알게 된 사람이야. 나이는 42살이야. 42살? 아빠보다 16살이나 어린 여자랑 뭐 하시는 게예요? 수진이 비웃듯 말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 수진은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가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도 아빠도 미친 거 아니에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딸의 말에 화가 났다. 네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사람 아니다. 그리고 너는 그녀를 잘 모르잖아. 어이없다는 얼굴로 미숙이 한마디 했다. 완전히 미쳤군.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네요. 엄마한테 너무하시네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수진도 준호를 따라 일어섰다. 엄마, 우리 가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유진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간 후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가족들의 분노와 실망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도는 것 같았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내 선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지만 곧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가 내게 주었던 감정들,
오랜만에 느꼈던 살아있는 듯한 그 감각. 내 결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가족들에게 모든 걸 말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예상대로 반응이 좋지 않았어. 특히 아이들이 하지만 괜찮아. 곧 이혼하겠다고 말했으니까. 유진의 목소리에서는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느껴졌다. 정말요? 드디어. 하지만 창식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가족들을 떠나는 게 힘들 텐데.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는 우리만 생각할 거야. 이혼 후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집 안을 둘러봤다. 32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다. 가족 사진, 함께 모은 기념품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당분간 수진이네 집에 있을 거야.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자. 변호사 만나서 상담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짧고 담담한 메모였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와 결단이 느껴졌다. 미숙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유진을 만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았다.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이대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꿈만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다.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부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었다. 특히 재산 분할 문제가 쉽지 않았다. 박창식 씨,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재산 분할은 50대 50이 기본입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부인께서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셨다면 법원에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물론 미숙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번 거잖아요. 제 퇴직금, 제 저축.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으로 봅니다. 부인께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의 절반을 미숙에게 줘야 한다니. 그것은 내 노후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터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숙이 나와 함께한 30년 동안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을 전담했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내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유진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생각보다 이해심 있게 반응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내분도 30년 동안 창식 씨와 함께 인생을 꾸려왔으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유진의 말에 안심이 됐다. 그녀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집을 나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 유진은 자주 그곳을 방문했고 우리는 마치 새로 사귀는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됐다. 아이들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다. 가끔 미숙을 통해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다. 아이들은 아직 많이 화가 났어. 특히 수진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계속 물어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미숙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을 잃는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였다.
그들이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재산 분할 문제로 미숙과 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집은 미숙이 갖고 내 퇴직금의 절반과 저축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기로 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잃었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유진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유진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다. 이제 나는 58세,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재산의 절반을 잃은 상태에서 유진과의 새 출발이 순탄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 유진과 함께하는 순간들 속에서 잊혀졌다. 그녀는 내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 유진은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창식 씨, 이번 주말에 제주도 어때요?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아래에서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유진과 함께 해변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혼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글쎄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창식 씨, 솔직히 말해서 조금 걱정돼요. 무슨 걱정?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창식 씨는 곧 은퇴하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괜찮을지 걱정돼요. 그녀의 솔직한 고민에 나도 생각에 잠겼다. 사실 나 역시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퇴직 후에도 컨설팅 일을 할 수 있고 아직 저축도 남아있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유진은 내 말에 안심한 듯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안함이 느껴졌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본격적으로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남은 재산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계산했다. 미숙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박 부장님, 구조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시다시피 연령이 높은 분들부터 인사팀장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은퇴하기까지 아직 2년이 남았는데 그 전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니 이것은 내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퇴직금은 제대로 지급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예상보다 일찍 퇴직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의 절반을 미숙에게 주기로 했으니 남은 돈으로 유진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빠듯할 것이다. 유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창식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야. 하지만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특히 창식 씨 나이에 유진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가 내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그녀였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유진 씨, 요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유진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식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미래가 걱정돼요. 창식 씨는 곧 일자리를 잃고 이혼으로 재산도 절반이나 줄었고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더 일하고 싶고 제 커리어를 발전시켜야 하는 나이예요. 창식 씨와 함께하면 어쩌면 제 미래도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이후 유진과의 만남은 더욱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거나 문자에도 늦게 답장했다. 나는 그녀가 서서히 내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유진을 보게 됐다. 그녀는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은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피했던 거구나.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다. 나는 유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가정, 아내, 그리고 아이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유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대답했다. 어제 우연히 젊은 친구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창식 씨, 그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겠어요. 내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창식 씨와 함께하면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왜 내게 만나자고 한 거예요? 왜 내 가정을 망가뜨리게 한 거죠?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정말 창식 씨를 좋아했어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요. 내가 나이는 많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창식 씨, 진정해요.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망가졌어요. 당신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만 헤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커피잔을 바라봤다. 차가워진 커피처럼 내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걸으며 빗물에 옷이 젖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다. 원룸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악몽 같은 꿈.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유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그녀가 갑자기 휴가를 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술을 마시러 갔다.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내 인생을 돌아봤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을까? 30년 넘게 쌓아온 인생이 몇 개월 만에 산산조각 났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숙이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가 받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가지고 여보세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여보, 나야. 당신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냥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아이들은 잘 있어?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다들 잘 지내요. 당신은 어때요? 그 여자랑 잘 지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숙에게 유진과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미숙은 다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당신 술 마셨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걱정하는 목소리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내가 그녀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내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술 그만 먹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공허함이 밀려왔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렸던 걸까? 잠시의 감정, 일시적인 설렘을 위해 평생 쌓아온 내 가정을 포기한 것이다. 다음 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 통보를 받았다. 한 달 후면 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30년 넘게 일한 곳을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크게 슬프지 않았다. 이미 더 큰 것들을 잃었으니까. 퇴근 후 미숙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술 없이 맑은 정신으로 전화했다. 여보, 시간 있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났다. 그곳은 우리가 데이트하던 시절에 자주 찾던 곳이었다. 미숙은 많이 변해 있었다. 더 날씬해졌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있었다. 그녀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감이 느껴졌다. 많이 변했네. 내가 말했다. 그래요? 요즘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영어 수업도 듣고 있어요. 미숙의 말에 놀랐다. 그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그럭저럭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숙은 내가 떠난 후에 자신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반면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숙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그래도 당신에게 이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아이들은 어때? 미숙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이들은 아직 많이 화가 났어요. 특히 수진이. 준호는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수진이는 아빠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딸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니.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언젠가 직접 만나서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 테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모두에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미숙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물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잘 지내죠? 그 질문에 내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아니, 우리 헤어졌어. 미숙의 눈이 커졌다. 헤어졌다고요? 언제요? 얼마 전에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미숙의 표정에서 동정이 느껴졌다.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동정을 받는다는 것이. 당신 정말 어리석었네요. 그녀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어리석었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어. 가족, 직장, 그리고 자존심까지. 미숙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다음 달이면 회사도 그만두게 돼. 재산의 절반은 당신에게 갔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할게요.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해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여보, 당신 말이 다 맞아. 미숙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나는 혼자 벤치에 앉아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내 아내였던 30년을 함께한 그 여자는 이제 내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유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한다고 했다. 아마도 그 젊은 남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퇴직까지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묵묵히 일했다. 더 이상 열정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 모여 내 퇴직을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웃음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두 버렸다는 것을. 박 부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후배 한 명이 물었다. 아직은 좀 쉬면서 생각해 볼 생각이야. 사실 계획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퇴직금을 받고 미숙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제외하고 나니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 매우 절약해서 살아도 몇 년 후면 바닥날 것 같았다. 다시 일을 찾아야 했지만 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터였다.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이켜봤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나는 안정된 가정과 직장을 가진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은 늙은 남자일 뿐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수진아, 아빠야 잘 지내니?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사랑한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몇 시간 후 준호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빠, 저도 아빠 생각 많이 했어요. 언젠가 만나서 이야기해요. 지금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지만 조만간에요. 그 짧은 메시지에 눈물이 났다. 적어도 아들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나이 많은 은퇴자를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회사였다. 급여는 예전보다 훨씬 적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모두 한때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지금은 나처럼 새 출발을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다. 면접은 생각보다 잘 진행됐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면접관들은 내 경력에 관심을 보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박창식 씨,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많이 적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공원을 지나가게 됐다. 그곳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까 면접 본 회사였다. 박창식 씨,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예상보다 빠른 합격 통보에 기분이 좋아졌다. 아직 내게도 기회가 있었다. 네,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미숙? 아니, 그녀는 이제 내 인생과 별개의 삶을 살고 있다. 아이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았다. 결국 나는 혼자서 이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작은 소주 한 병을 사서 원룸으로 돌아왔다. TV를 켜고 혼자 술을 마시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을 했다. 다음 주부터 새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 급여는 적지만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미숙과는 글쎄, 그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에게 돌아올 리 없다. 유진은 그녀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였다. 그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선택이기도 했다. 미숙의 말처럼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내 인생도 아직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작은 불빛이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지.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황혼 이혼의 쓰라린 대가를 치르고 난 후의 새 출발이었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 나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차려입었다. 예전만큼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입고 출근했다. 회사는 작았고 내 자리도 예전보다 훨씬 작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창식님, 환영합니다. 이쪽이 당신의 자리입니다. 팀장이 내게 작은 책상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변에는 나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느껴졌다.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업무에 익숙해졌다. 젊은 동료들도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지만 내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퇴근 후 작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미숙이 생각났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 그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TV를 보는 것이 이제 내 일상이 되었다.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것도 내 선택의 결과였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 작은 급여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다. 적어도 당장 굶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주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시간 되세요? 저녁에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아들이 나를 만나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준호가 사는 곳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고 어딘가 미숙을 닮은 모습도 보였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그래, 정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대학원 진학 준비 중이에요.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우리는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1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새 직장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마도 미숙을 통해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럭저럭 괜찮아. 예전만큼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그분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헤어졌어.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동정, 아니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 아빠,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들의 직설적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정말 어리석었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도 아빠 괜찮아요. 실수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아빠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들이 나를 용서해주고 있었다. 고마워. 준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희에게 이런 상처를 줘서. 누나는 아직 많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녀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부자 간의 대화를 나눴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다. 적어도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준호가 말했다. 아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가끔 연락해 보세요. 엄마도 많이 외로울 거예요. 그 말에 놀랐다. 미숙이 외롭다고?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취미도 찾고 활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 그럴게. 고마워. 준호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미숙도 외로울까?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충동적으로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지금 바빠?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준호를 만났어.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정말 좋더라.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그래요? 준호가 아빠 만나러 간다고 했었어요. 잘 됐네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그냥 살죠 뭐. 새로운 취미도 찾고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가끔은 그래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여보, 우리 가끔 만나서 이야기라도 할까? 그냥 옛 친구처럼. 미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완전히 거절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당신이 준비됐을 때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미숙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너무 이른 생각이다. 지금은 그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다.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어 갔고 준호와도 가끔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다. 수지는 여전히 만나주지 않았지만 준호를 통해 그녀가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숙과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존중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유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창식 씨,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네. 유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 당신은? 저도 그냥 그래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내가 먼저 말했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잘 지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내 인생에서 지나간 일부분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가정, 아내, 자녀들,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준호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다. 수진도 언젠가는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른다. 미숙과는 글쎄,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은 계속된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비록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황혼의 아름다운 빛깔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황혼이라. 내 인생도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황혼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불륜에 빠져 황혼 이혼을 선택했던 어리석은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그 경험에서 배우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자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내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